아, 뭐 이런 것도 재밌죠. 시장님 어린 시절에 고생해서 사법시험이 늦게 됐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법시험이 빨리 된 것 같네요. 사법시험 공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부할 때 얘기 부탁드립니다. 사모님과 연애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공부하는 사람 같은데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누구세요? 제가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니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뭐 어디 다쳐가지고 장애인 됐다 이러니까 공장을 엄청나게 오래 다닌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요 딱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딱 고 6년만 다녔어요. 정말 운수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13살이죠. 만으로 하면 12살 이럴 때 제가 그 도시락 가방 들고 우리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통학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다행히도 딱 6년 만에 대학은 또 제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은 제가 82학번인데 다른 우리 어릴 적 친구들하고 학번은 똑같습니다. 사법시험은 엄청나게 빨리 된 게 아니고 대학 졸업하던 애 됐으니까 적당한 때 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가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사법시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되는 게 죽으라고. 그냥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근데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죠?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런 기회조차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대학 입시, 이거 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대학 입시에도 요새 수시제도가 비중이 높아져서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진지도 모르고 붙은 사람은 왜 붙은지도 모른다. 대학 입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저 이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선거 준비를 한다고 캠프에 전문가들이 막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꽤 많아요. 이 네트워크로. 근데 이 대학 입시 문제는 제가 빨리 결론을 내라. 빨리 우리도 입장을 하나 내게 했더니 결론을 못 내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결론이 안 나.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시 제도를 해놓으니까 대학을 정시로는 도저히 못 갈 힘든 사람, 꼭 가야 될, 예를 들면 뭐 지역 균형이니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간대요.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구멍이 있잖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의심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발 방법이 하도 기상천외하고 희한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들 대학 갈 때요 집사람하고 싸우고 그 입학 전형서가 뭐가 두께 책이 이만하더라고요. 던져버렸어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는 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는데 입시제도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공정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심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불행해하고 그래서 저는 정시 비중을 늘리고 수시 비중을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한 30% 선으로 떨어뜨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비록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우리 사회는 격차와 불공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의심 때문에 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게 공정함에 대해서는 최소한 믿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나 정관예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뭐 한두 군데라 알지. 저는 공정사회, 공정국가가 이 나라의 최대의 과제고 공정국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평생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러고 갈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세상 시류에 저를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 길로 쭉 가다가 사람들이 너 필요해 일로 와봐 라고 해서 불러주면 거기다 쓰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제가 하던 일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기초단체장인데 지금 여기까지 불러준 것도 내가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러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뭐 기적이고 이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변?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제가 제 인생 어떻게 할 생각 없어요. 그냥 운명에 맡겨서 그냥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려면 어느 한 부분만 딱 고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답답한 거는 입시 제도를 고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근본 문제가 딴 데 있거든요. 근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비틀어진 산업, 경제, 고용 정책이 있어요. 일자리 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를 탄압을 하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사용자들한테 불리한 위치에 빠져가지고 임금의 수준도 낮아져, 일자리의 수준도 낮아져,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 이러니까 취직할 좋은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더욱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근데 이 구멍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근데 구멍은 요만한데 여기를 통과해야 될 사람은 바글바글 해요. 이 바글바글한 사람은 아무리 줄을 잘 세우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 산업정책, 고용정책, 특히 고용정책, 노동보호정책 이걸 바꿔야 된다. 대법원 정관예우 진짜 심각하죠. 저는 일정 정도의 정년을 보장하든지 하고 또 그 후에 무슨 연금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버린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 민사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지만 형사사건에 장난을 말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수임료를 법으로 확 정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또는 뭐 얼마 이상 못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돈을 막 70억을 수임료로 줬대요. 최모 씨 이거 있잖아요. 아니 70억이 어떻게 변호사 수임료가 될 수 있어요? 난 평생 수임해도 진짜 내가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지만 대법관하고 그러면 나와서 뭐 돈벌이 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강의나 하시고 그러고 살지. 그래서 저는 연금 더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남에서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청년한테 상품권 주는 제도 시행해서 호응을 얻었는데 대통령 되면 청년배당 같은 제도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본소득. 근데 이걸 이름을 좀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본소득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그런데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해서 국민들이 적응하고 이거 좋은 제도네. 그러면 좀 더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아동수당, 보육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이렇게 노인 기초연금에 10만원씩 더 붙여주는데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기본소득 배당 이런 이름을 붙이냐면 이게 국민의 권리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수당 이러면 공짜로 주는 거 같잖아요. 무슨 보조금 거짓입니까? 그 돈 누가 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하다못해 길에 다니는 노숙자도 세금을 냅니다. 저 담배 한 대 사피고 그러면 세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민이 내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지배 대상처럼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존재로 점점 일부러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도에서도 이름을 아예 바꿔서 국민이 언제나 나라의 주인임을 깨우쳐줘야 된다. 배당 내 거야.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당 좀 주세요. 보조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지 말자고 내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당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정당한 우리의 권리다. 그리고 그걸 이제 쫙 붙여가지고 어차피 뭐 신생아부터 뭐 보육수당, 학생수당,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생수당, 청년수당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름 쫙 붙여서 그냥 배당.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본소득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4차 산업혁명도 지금 곧 도래하는데 이젠 직장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꼭 그래야 되지는 않아요. 옛날에 기계가 생겼다고 해서 목장에 목동들이 막 기계 부시고 이랬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했기로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인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해야 돼요. 왜?
생산력 과잉의 시대입니다. 지금 한 개 비용이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10,000개 만드나 20,000개 만드나 비용이 똑같아.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비용이 추가로 안 들기 때문에 굳이 하루에 8시간이지만 일주일에 뭐 52시간씩 노동부, 우리나라 노동부 무식하게 68시간 일해도 된다고 지금 지침 줘가지고 사업장에 내보내놨는데 그 노동부 장관 잘라야 됩니다. 그거. 노동시간을 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결국은 뭐 한 달에 30만 원 하든지 한 만 50만 원 하든지 이렇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경제 성장에도 삶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기본소득 주장했다가 막 반격당해서 엄청나게 욕먹을 거 알고 한 거예요. 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됐네. 이거 어떻게? 야, 뭐야? 무슨 시험 채점하니? 너무한다, 이거. 우리 골라서 합시다. 누가 골라주세요. 또 있어. 이 중에 골라가지고 의미 있는 거 주세요. 골라서. 어떤 거? 마지막에 준 거를 줘보세요. 마지막에 준 거. 예. 예, 알았어. 이런 것도 뭐 재미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에 각 대통령들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절에 따라 다른 정책이 필요하기에 비난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근 채찍 다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적게 주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누구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측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으로 핵을 만들었다고 그런다. 보수 측의 이런 주장과 이재명 시장과의 이견에 대해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보수 측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돈으로 핵 개발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했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체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가 분유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분유를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그러면 논리대로 하면 애들 먹일 분유값을 아껴가지고 핵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개성공단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줬더니 그 돈으로 핵 개발했다고요? 근로자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안 하고 지금 개성공단에 일하던 노동자들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중국 기업으로 다 갔어요. 중국 기업 좋아 못 살아요 지금. 이렇게 훈련된 훌륭한 짠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북한 노동자 구하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았더니 핵 개발이 늦어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결국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었던 얘기죠.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명박대가 더 많아, 그죠? 여기 표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안 들여다보니까 이런 허위 공격이 가능하죠. 이재명은 재벌 해체를 주장하면서 재벌 기업 망하면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과격한 좌파 주장한다고. 신문에 자꾸 이랬으니까 자세히 안 읽어보고 제목 보고 그래 재벌 체제 해체가 그게 그건가? 그래 저 원래 과격하니까 맞아. 기업 없애자 그런구나. 저 삼성 밉다고. 지가 노동자 출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일부가. 그러나 결국은 전 제자리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10년 동안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됐어요? 실이 됐어요? 그럼 바꿔야지. 그게 진실입니다. 네, 좀 골라봤어요. TV 뉴스에서 촛불 집회는 공정사회를 바라는 다양화한 한국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는 기사 봤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인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은 굉장히 뚜렷한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 입시, 사시, 행시 등 시험제도, 각종 채용 등 선발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을 따로 정리해서 다른 대선 후보와 차별화하고 특화시키는 차원에서 국회 정론관 같은 데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면 어떨까? 제가 앞으로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실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도 하나 잠깐 할게요. 저는 무슨 정책이든지 만들면 저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예산은 얼마 들고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들고 저항은 어떻게 극복하고 다 계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이 96%예요. 저는 이것도 역사에 없던 일이야. 이거 매니페스토 운동본에서 공식 체크를 하는 건데 무슨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제가 너무 높아가지고 96%가 너무 많아서 94%로 고쳐서 제가 발표하기도 했어요. 너무 심하다 이거.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을. 그 정도로 국민은 똑똑하다. 그리고 공약은 혜성 다 지켜야죠.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막아주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이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도 떨어지잖아. 정말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대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퇴진시키고 탄핵해야 되겠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력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63만 명이 있는데 요새 현대전은 군인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동학혁명 때 동학농민군 2만 몇천 명이 우금치 고개에서 하루 전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군하고 관군이 몇 명이었냐면 2,700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군과 관군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부상자가 한 명 있다는 설이 있어. 그 설은 뭐냐면 그 동학혁명군이 쏜 화승총탄이 소나무에 맞아 튕기는 바람에 발 뒤꿈치에 살짝 찍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진짜 안인지 몰라. 사학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였어. 부상자도 거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학혁명군은 얼마가 죽었냐? 최하 15,000명. 15,000명이 사상당했어요. 하루 종일 죽이고 있었던 거야. 죽창 들고 막 화승총 들고 오면 두두두두 이 기관총으로 막 아이고 왜 이 많이 오냐? 아이고 힘들어. 야 팔 좀 니가 때 돌려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잔혹한 살육전을 하고 있었던 건데 현대전이 딱 그렇습니다. 숫자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야 이거 아니다. 애들 고생만 시키고 군인 수를 좀 줄이자. 그래서 정부 계획에 63만 명에서 의무 복무병이 43만 명인데 50만으로 줄이고 계획돼 있어요. 근데 못 줄이고 있어. 왜? 장성들이 자기 밥줄 떨어진다고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군인이 줄어들면 관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승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장성수가 줄어들어요. 재밌는 거 또 하나 알려드려야지. 이런 거. 군사 기밀이라고 나 욕할라나? 뭐 다 아는 건데 뭐. 미군이 143만 명인데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군이 143만 명인데 장성수가 660명인가 80명인가 그렇습니다. 장성수가. 우리나라는 63만 명이잖아요. 장성수가 440명인가 46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만을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에 군대 갈 사람들 진짜 열받을 텐데 안 가도 돼요. 안 가면 감옥 다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50만으로 줄이고 돼 있는데 못 줄이고 있어요. 줄여야죠. 그죠? 그런 거는 그냥 마음먹으면 하면 돼. 해! 그러면 돼요. 아이고 저 군인들 성질내는데 그냥 해! 이러면 돼요. 그냥 하면 되죠. 그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용이 확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갈 사람이 30만이죠. 의무병병이. 그러면은 전투력이 문제 아닙니까? 이 21개월 동안 있다가 총 쏠만 하면 제대하고 무슨 뭐 포 좀 조준할 만하면 제대하고 무슨 뭐 레이더 측정할 만하면 제대하고 이래. 이거를 이래 하면 안 된다. 현대전은 전문 전투병 그 다음에 전문 무기 장비 요원을 양성해야 된다. 이거를 맞죠? 그죠? 그래서 이 30만 중에서 10만만 똑 떼가지고 10만은 돈 좀 들여서 모병을 하자. 모병을 월급 주고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 말고 돈 벌러 갈 사람 보내자. 월급 한 1년에 연봉 2,500 정도 주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피복비 다 주지, 용돈 주지, 뭐 연애편지 오지 뭐 얼마나 좋아요.
한 3년 근무하면 한 1억, 한 7,500 정도 만들어 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 전투병이니까 전투도 잘할 거고, 나머지 무기, 장비 잘 관리하겠죠. 그죠? 사실 고장나서 골치랍니다. 군대에서. 쭈물럭쭈물럭 거려가지고. 고쳐놓으면 또 쭈물럭거려 고장내버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10만 원 전문 전투병과 그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용으로 대체를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사람이 몇 명 남습니까? 20만이 남죠. 20만이 남은데 지금 43만이 강제로 가다가 20만으로 되면 다 보내면 넘치겠죠.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을 못 가게 가는 사람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복무기간을 줄일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복무기간을 줄여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전문 전투병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경계병, 식당, 취사, 당번병, 예? 행정, 운영병, 운전병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가서 20일 있다 나와도 돼. 그러면 국민 개병 원칙에 따라서 갈 사람은 다 가야 되자는 거죠. 갈 사람을 줄일 게 아니라 가서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맞죠.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가야 맞아요. 이게 전투력을 강화하고 쓸데없는 고생 덜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모두가 직장 10만 개 생기잖아요. 청년 일자리. 10만 개 일자리 생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보고 자꾸 욕을 해요. 군 포퓰리즘이라고. 군 포퓰리즘. 말도 잘 지어내요. 군 포퓰리즘이 뭐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려봐 주세요. 이거 페이스북에 제가 10번 더 썼는데 왜 좋아요 안 눌러주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 그렇게 막 까면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로 다 눌러주고 말이지. 네? 댓글이라도 한번 써줘야 제가 방어가 되지. 하루 종일 그걸 쓰게 만들어요. 앞으로 좀 써주세요. 정책 발표는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이제 결국은 언론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이 마이너, 그 사회 기득권층하고 싸우자는 사람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명박 이분도 참 많이 헤쳐먹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계획이 있나? 아, 이거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감옥을 보내야 되고, 그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백억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살아야지 덜 살면 됩니까? 반드시 보내야 되고, 혼자 가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명박 이 사람은 국고 손실죄로 역시 감옥을 보내야 되겠죠. 가능하면 같은 감옥을 보내가지고 면회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이 원래 뭐 같은 사람이 면회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 때문에 두 번 이 갔다 저 갔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그 면회 오는 그 측근들과 그 세력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세 인하 계획이 있느냐?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물어봤더니 67%가 도로 내려야 된다고 그러대요.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부 비난을 할 것 같습니다. 비난을 그 담배 피우고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담배를 끊게 하는 거는 담배값을 올리는 건 가장 잔인한 짓입니다. 담배값을 올려서 끊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담배 피는 분이고 이거.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들은 1년에 1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세로. 이게 무슨 타워 팰리스인가 무슨 타워 뭐 어디에 1년 재산세하고 맞먹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사회적 약자들, 안 그래도 열받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게 세금을 올려서 이건 저는 좀 내릴 필요가 있고 그만 공식적으로 제가 이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담배세는 내리자. 사드 배치는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미 설치한 다음에 이제 되면 또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에는 조기 대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이 새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확 설치해버리려고 아무리 서둘러도 되질 않아요. 틀렸어요, 이제 보니까. 원래 7월 달에 막 땡겨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5월 달 한번 땡겨볼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를 늦춰가지고 그 사이에 설치해보려고 작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 의지로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겠죠. 아니 트럼프도 뭐 TPP 탈퇴하고 막 장벽 치고 영주권 있는 사람도 비행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데 우리는 아직 이행도 안 된 사드를 왜 못 막습니까? 응? 그리고 꼭 막아야 돼요. 제가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얘기 마저 하고 할게요. 이걸 왜 막아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반도국가인데 주변 강대국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원칙이 있어요.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이거를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데 이걸 못 지키고 아우 오빠 좋아해 갔다가 이쪽에서 싱해지려 한다고 아이고 미국 오빠는 왜 이러세요. 이러다 보면은 여기 팔 뜯기고 저기 다리 뜯기고 저기에 뭐 뜯기고 그러다 나중에 머리까지 뜯깁니다. 이게 반도국가가 처한 역사적 운명입니다. 세계사적인 운명이에요. 이래서 망하는 반도국가 많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예? 근데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이 반도국가, 소위 영세국가, 이 소국들은 아주 흥할 수도 있어요. 이 힘의 관계를 잘 이용하고 중심을 딱 잡고 이쪽이 뭐 나쁜 거 요구하면 이쪽 핑계 대고 안 들어주고 이쪽에서 먹고 싶은 건 이쪽 핑계 대서 뺏고 이러면 기회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테르테가 인권 침해하고 이 법 안 지키고 뭐 아무 데나 총질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점은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실리외교 맞습니다. 미국하고 원래 70년 우방이라서 미국에 꼼짝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득권에 신세를 안 진 사람이에요. 신세를 안 진 사람이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가서 철썩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지금 와서 필리핀 가서 막 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이 중국을 봉쇄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중국이 뚫어서 미국이 잘리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봉쇄돼요. 중국하고 손을 다가 이렇게 막으면 미국이 봉쇄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사람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뜯고 저기도 뜯고 지금 이 모드로 바꿨죠.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미국이 하라니까 사드 설치하고 미국이 하라니까 찍소리 못하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하고 야, 그 군사정보 보호협정 빨리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너끼리 자꾸 싸우면 안 되니까 위안부 그냥 빨리 합의해버려. 하니까 합의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 봉쇄 천병에 한국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역사 문제 때문에 자꾸 티격태격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적 과제로 위안부 합의를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미군 주둔비 자기들이 필요해서 와 있지 우리만 위해서 와 있습니까? 우리도 덕을 보니까 주둔비의 일부를 대줄 수는 있는데 왜 따블을 달랍니까? 왜 따블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야간 택시요? 예? 심야 택시도 아니고 말이지. 뭐 따블을 부르기를 반으로 깎아야지. 반값으로 깎읍시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이게 지금 미국의 매우 종속적 관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는 굴욕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여야 될 중국과의 관계가 제재하는 갈등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 손해봤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무마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못 왔다 싶으면 제자리로 신속하게 되돌아간다. 철회하자. 네.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국회 의결 사항이에요 원래. 국회 의결 시켜서 국회에서 반대해서 아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되지. 여러분 우리 한미가 동맹이라서 북한이 그 만약에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소위 한반도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한미 동맹에 의해서. 동맹이란 그런 뜻이죠 원래. 동맹인데 동맹이 아니에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국은 미국의 국내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읽어보세요, 한번. 근데 우리는 자동 개입을 알고 있어요. 아,
야, 저 동맹이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에 제대로 알고 해야죠. 나보고 이래서 나보고 막 빨갱이라 그러고 막 그래. 응? 그럼 빨갱이 소리 안 들으려고 뭐 달라는 데다 줍니까? 홀랑벗고 다 줍니까? 지금 다 뺏겨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위비, 주둔비 있잖아요. 독일은 18% 내고 있거든요. 일본은 50%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77% 내고 있어요. 근데 또 더블 내래, 더블. 이제 사드 설치하면 사드도 미군의 일부 아니에요. 그 주둔비 우리가 내야지. 100% 내라는 거예요, 이거. 예, 옳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 전시작전 통제권도 화수해야 되고 세상에 군사작전 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그게 독립국가입니까?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불러주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 우리 초청 주최 측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4년여 동안에 사부시험 존치를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우리 고시생들도 같이 고생했습니다만은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이 사시 존치를 위해 가지고 몇몇 우리 고시생들이 지금도 천막을 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밤샘까지 해가면서 이런 생활을 할 적에 우리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참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 한국을 이끌어 나가시려 하는 우리 이재명 쌤 존경합니다. 또 특히 공정사회를 위하여 이렇게 앞장서 주신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85%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진짜 높죠. 예, 높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다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우리 해봤는데 여론조사상도 80%가 예, 85%.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입법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지금 현재 일법사에 지금 소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또 과연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이거를 사부시험 존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참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되거든요. 참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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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약에도 당연히 낼 텐데 공약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끝에 사부시험 존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죠? 공인이 공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가 저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소위 공약서 한 권에 끝머리 한 줄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시험은 존치하자, 또 부활해야 된다, 제 입장이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신림동은 특히 또 고시원도 많고, 뭐 저도 여기서 공부했고, 특별히 관심 많은 영역이고 주최 측이 아까 존치위원회 여기여서 제가 그래서 시간 많이 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끝내긴 아쉽다. 회장님, 우리 저 편지 하나 낭독하고 싶습니다. 편지요? 이따가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해.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에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 뭐 질문 한 분, 하십시오. 마이크를 제가 이거 마이크를 주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대선은 부정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올해 대선할 때는 투표소 수개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짧게 또 하나, 요즘 인구가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출산 지원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이 많아요. 아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나 네, 사회자한테 주십시오. 수개표가 뭐 어제 수개표 하자는 법이 제한이 돼 있는데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수개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비용도 적고 빠르고 안전하고 좋은데 지금 이게 합의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뭐 포기할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 포기할 일은 아니고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감시 운동을 철저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재검표한다. 이 재검표는 다 수개표를 하니까 손으로 하니까 그렇게 안전성을 뭐 확보해 나가죠. 차선책으로. 출산 지원 정책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출산을 꺼려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키우는데 돈 들고 힘들고 직장 가는데 부담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나한테 계속 들러붙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출산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최대한 많이 부담해 줘야 된다. 출산에 따른 부담이 뭡니까? 애 키우는데 드는 돈, 교육시키는데 드는 돈, 그 돈 드는 거잖아요. 그 돈 드는 부담을 줄여주려고 제가 이 소위 아동배당, 뭐 학생배당, 청년배당 이런 식으로 29살까지는 국가가 좀 돈을 대주자. 29살까지 다 대줘봤자 말이에요. 3천만 원 해주는 거예요. 3천만 원. 개우. 애 하나 낳는데 국가가 해주는 게 3천만 원. 물론 그 전에 해준 것도 좀 있죠. 지금도 뭐 보육수당 뭐 이런 게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비용 부담을 좀 줄여두기 위해서 국가 부담을 늘리자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교육이나 교육 또는 취업의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겁니다. 기회 공평한 사회 만드는 거. 불안하지 않게.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일자리의 양을 많게 해서 갈 데가 많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달리 없어요. 공정한 사회 만드는 겁니다. 750조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쌓아놓은 그 회사 뭐 할 거예요? 뭐 천년 살 거야? 에? 그 돈으로 막 쌓으면 아마 깔려 죽어요. 그럼 뭘로 쌓는 거예요 도대체? 재미로 쌓습니까? 원래 돈을 쌓다 보면 재미로 쌓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가는 거죠. 그런 상태 가지 않게 도와줘야지. 또 공평하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희망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거기다 막 비정규직 써가면서 그냥 최저임금 줘가면서 막 불법 장시간 노동 써가면서 사내 하청 시키면서 막 작업 환경 엉망진창으로 관리해가지고 막 산재 사고해서 막 사람 백혈병 걸려 죽게 막 내버려 두면서 돈 많이 모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애 낳고 싶어지겠죠. 누가 애 안 낳고 싶어요? 애 낳고 싶죠, 여러분도? 둘 낳은 사람 셋 낳고 싶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낳고 싶은 사회로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가장 근본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산업정책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심으로 가고 수출 대기업들 지원 좀 그만하고 그 돈 막 1년에 몇십 조씩 버는데 뭘로 그 R&D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합니까?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 기업들 이런 데다가 지원해 줘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하고 일자리 질을 좋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노동조합도 만들게 해주고 불법 노동하면 혼내고 법대로 하라 그러고 이러면 일자리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고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 왜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도 없고 두 번째 마음이 있어도 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지가 없고 세 번째는 용기가 없어요. 맞아 죽을까 봐. 맞아 죽어도 해야죠. 반드시. 네 여기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양승일이라고 합니다. 저 시장님께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해. 한 가지씩만. 짧게 합쳐서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네. 똑똑한 학생 같아요. 그 시장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제 상경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위해서 수도권에 좀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큼 시골에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기회의 이익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대권 주자로서 그 기회의 균등, 그다음에 지방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만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공정의 제가 긴장이 좀 돼가고 잠깐. 예. 일단 예 그럼 정리 그 네. 문제는 질문은 그거 이제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노란 옷 입으신 분? 네. 저희 아주 중요하다니 제가 갖다 드리세요. 지방과 서울 간의 균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 불공정의 영역이죠. 이거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기 참 영역별로 많아요. 너무 많아. 남녀 간의 불평등, 지역별 불평등,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불평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평등 너무 많죠. 이걸 교정하는 게 국가의 일이었는데 국가가 그동안에 언제나 강자 소수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뺏어가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꿈이 됐죠. 지방과 수도권의 이 발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가면 땅이 막 한 평에 1억씩 하고 그래요. 저기 시골에 가면 땅 한 평에 3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 몇천 원짜리인 거 산속에 있는 땅이고 몇만 원 하잖아. 근데 이게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균형 발전해야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분권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돈, 권한, 기회, 기업, 교육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줘야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야 그 사회의 그 전체 자원이 제대로 쓰여집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사실 기회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뭐 교육 기회에서도 뭐 이렇게 지역 우선 선발 뭐 이런 것도 좀 넣는 건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대학도 이제 국공립을 다 통폐합하자. 그리고 시골에 저기 망해가는 사립 대학들 정부가 사가지고 똑같은 그냥 국립대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합격했더라도 서울 와서 수업하고 뭐 서울에서 합격했더라도 그 시골에 가서 요양하면서 학교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표시 못하게 다 만들어 버리면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이래버리면 사실 입시 압력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지방의 메리트를 줘야죠. 우리도 사실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 그 출산 정책 관련해서 신혼부부 정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혼부부 중에 애 안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애 안 낳는 사람 빼고 애 낳는 사람만 지원해 주자. 그래서 집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 안 해도 애 낳으면 해줘야지. 그잖아. 결혼하는데 애 낳긴 넣었는데 뭐 그죠? 뭐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정책 설계 나름이긴 한데 아이사랑 주택 이런 이름으로 공공기금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어차피 자산 투자해야 되니까 정부가 보증을 하고 뭐 기금이나 이런 것들 끌어다가 지은 다음에 임대료를 아주 싸게 하고 차액 부분만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대신에 시골이나 소도시, 지방도시로 가면 더 싸게. 서울로 안 물리게. 서울은 예를 들면 60%, 저 지방도시는 40%. 그 뭐 읍면 뭐 이런 데 더 적은 데로 가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데는 한 20%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게. 애만 신생아만 한 10년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요즘 결혼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주거 문제라고 그래요. 주거 문제. 그래서 주거 이거를 한 1-20만 세대 정도 지어서 10년 정도 살 수 있게 해주면 신청자들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애 좀 많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도 언제나 모든 정책을 할 때 지방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설계를 해도 이거를 다 서울 와서 돈 쓰잖아요. 그죠?
그래도 서울 와서 못 쓰게 그 지역에서만 쓰게.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 하면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은 5명이 살면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돼요. 그 중에 장애인이라도 한 명 있고 그러면 60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웬만한 저기 시골 지역에서 살면 정부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28조 원이 드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말았어 사실. 28조 원이 드는데 2,800만 명입니다. 요거 돈 어디서 마련하냐고 저한테 자꾸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주 쉬워요. 1년에 국가 정부 예산이 한 17조 원씩 자연 증가합니다. 경제 성장분도 있고 이익 증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 한 11조 원 정도 마련하면 되는데 11조 원은 정부 1년 예산 400조에 2.5%에 불과합니다. 3% 많아봐야 다 해도 7%.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박수치고 그러지 마세요. 뭐 받지도 못할 분들이 그 해당이 없어 보니까. 뭐 어머니, 조카, 자식들은 해당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되 이거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게 하면 그 지역이 삽니다. 그 지역이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작은 정책에도 언제나 균형 발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 대학 교육, 경제, 산업, 기회, 예산, 자치 모두가 너무 집중돼 있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분산시켜줘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은 정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경우하고 정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나는 어느 쪽일까요? 자, 우리 거기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발전 이렇게 좀 국론이 분열된 이유가 과거 그 새누리당 그쪽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국민들 모르는 국민들 보기에는 진짜 사실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퍼주기를 했다는 등 막 그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국민들은 또 그걸 또 많은 보수 쪽이라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그 잘못된 논리를 그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걸 그 말 그대로 깨부술 수 있는 논리력을 갖고 계셔서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대통령 돼야만 그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 정책들을 훌륭한 정책들을 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그 전 대표님이 지지율이 닭보인 이유는 어떤 표 떨어지는 그런 발언들을 좀 삼가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 안희정 충남지사님이 좀 약간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누구보다 진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좀 발언을 사실 저희 이정희 그 전 의원께서 과격 발언 이렇게 박근혜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과격 발언 때문에 노인분들이 다 그냥 그 투표장에 집결했듯이 이게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막 싹 쓸어버린다라든가 이렇게 좀 과격 발언보다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 좀 그런 표현으로 좀 하시면은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수구 세력들인데 사실 제가 보수입니다. 저는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고 법을 지키는 걸 중요시하고 저는 정말 저간 보수적인 삶을 살았는데 참 사기꾼들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그게 참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존치 이것도 저는 시장님께서 실행하실 거라고 믿는데 문제는 그걸 공약을 내시면은 국론 분열에 의해서 표 일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을 주장하는 발언은 좀 삼가하시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 소신껏 다 실천하시면 전 좋겠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좀 소신껏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다 동의해요. 그리고 뭐 저는
사법시험 조치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표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렇죠.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100% 동의를 받겠어요, 그죠? 일단 권한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자기 세력의 힘으로 되고 난 다음에 전체를 포용해서 가야죠. 저는 포용은 하는데 저는 강도는 포용하지 않을 거예요. 강도는 감옥으로 보낼 거예요. 우리가 포용해야 상대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 당연히 포용해야죠. 그걸 작살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소위 선량함을 가장한 사회악, 불의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한 룰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뭐 다 그 얘기네. 뭐 사법시험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제시하고요. 그럼 국민들이 네 맞네. 네 한번 뭐 해봐 이런 하고 할 테고 넌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교원 영색하면 안 된다.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를 감추거나 각색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예의 좀 갖추고 반감 없이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광고 중요한 광고. 저도 장사 좀 하게. 010-3516-1232 저거 메모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정책 질문 이런 거 수집하는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개별 답변은 사실은 쉽진 않은데 그중에 의미 있는 건 답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탁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뭔 부탁할지는 상상해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현실이니까 제가 오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내 후보 등록을 했고 후보 등록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충원을 갔다가 박정희, 이승만은 꼴보기 싫어서 빠지고 광주로 갔다 왔어요.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지금 여기 온 게 딱 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했는데 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좀 뭐든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적당히 얼버무리고 적당히 그냥 포용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래 넘어가지 말자. 수백 명의 사람을 갖다가 지가 권력 한번 누리게 보겠다고 대검으로 총으로 몽둥이로 죽이고 아직도 누가 그 죽이라고 발포 명령했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진실이 규명됐어요. 그거 실제로 최종 책임자였던 전두환이는 7년 동안 대통령 해먹고 지금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청산을 해야죠. 잘못하면 잘못해야지. 그리고 그 청산을 해야 새 출발이 가능해요. 적당히 우리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 놔두고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 치우면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살 거예요? 확 걷어내버려야지. 네? 그래서 적폐, 불공정, 불평등 이 적폐 꼭 한번 청산하고 그 기반 위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다수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만들려면요. 좀 아파도 주먹 아파도 좀 깰 건 깨야 됩니다. 깨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로 이겨서 100%를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26%를 이겨서 다시 그 힘으로 51%를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야권은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 국민들은 바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이 편 저 편 필요 없다. 확실하게 이겨라. 우리 소위 야권, 진보 진영 다 힘 합쳐서 한나도 하지 말고 삐져서 집에 가지 말고 경선 졌다고 뒷다리 걸고 하지 말고 이긴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가고, 두 번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또는 책임져야 될 세력들이 간판 바꿔 달고 분식하고 나와가지고 나 딴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속아가지고 무슨 제3지대 텐트 어쩌고 무슨 텐트를 아무 데나 쳐 이거 한겨울에 이런 텐트 이런 거 해가지고 뒤섞어가지고 경계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분리 책임질 세력들 개인들은 책임을 지고, 그게 아닌 진보 개혁 세력들은 정말로 하나로 뭉쳐서 대통합해서 이겨야 이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그 박근혜 탄핵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특검이 2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부패 사항이 고구마 줄기처럼 넝쿨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권 대선에 나서신 분들은 마치 다 선거판인 양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 박근혜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따라 떠 있고 조규제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다시 복권이 되면 언론, 법, 사법체계 다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싹 쓸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검사제 한 달 연장하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선 주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엊그제 헌법 그 특별검사 이경재 씨, 우리가 보통 악의 변호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분의 성명서 발표할 때 반론을 제기하신 분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특검에 제가 그 이경재 변호사 말하는 걸 떠올릴 때 1949년도에 특검을 반민특위를 방해하는 그게 떠올라서 오늘 제가 이정규 시장님께 찾아뵀는데, 그때도 6월 6일 날 급습해서 반민특위 35명을 다 잡아다 다 고문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특검을 수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반민특위 사건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헌법재판 지금 서석규 변호사 이런 분들 이석규 변호사 이런 사람들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주자 중에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법의 심판과 역사적 심판을 내리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선 주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시원해서 제가 아주 아줌마 화이팅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님께 특검 연장을 성명서 발표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총리도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심 누군가 저는 그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권표가 다 분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유승민도 나오고 황교안도 나오고 다 나와서 그거 다 그냥 표 분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그 권한 대행도 내심 누군가 해주길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차도 좋은 차 타다가 나쁜 차 못합니다. 대통령 행세하던 사람이 박근혜가 복권됐을 때 그 옆에 두 손 모으고 절대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장님께서 특검 한 달 연장을 건의해서 국회와 황교안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의 그 지지율은 정말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내가 혹하는데 근데 이게 특검 연장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고요. 황교안이가 공범입니다. 물론이죠. 황교안도 그때 그만뒀어야 돼요. 황교안은 당연히 대통령 보좌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탄핵 대상이었어 원래. 네. 근데 지금 연장 얘기는 제 판단은 뭐 그런 거 같고, 이게 뭐 언제가 만기입니까?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사실은. 많이 남아서
연장을 안 한다든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뜬금없이 하면 저것들이 미쳤구만 지고 또 지 틸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역풍이 솔직히 있어. 그러니까 그거 내가 참고했다가 시간을 잘 봐가지고 제가 또 마지막 처방을 또 받은 거니까 마지막 처방을 받은 거니까 눈치 싹 봐가지고 자 적당한 시점에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안 하는 건 아니다. 안 하는 얘기고. 네. 자 이제 없죠? 2줄 안 했다고 억울한 줄. 선생님은 하지 마. 내가 하도 여러 군데서 봤어. 대선에 선수가 되려면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경선에서 투표할 겁니까? 네. 결론은 이거야. 딴거 필요 없어. 아 제가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매우 유익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우리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 말씀드리고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승철 회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사시 우리 정치위원회 우리 어디 가셨나? 우리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인데 다들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첫째 박근혜 퇴진하는 거. 두 번째 공정한 나라 만드는 거죠. 우리 공정한 나라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가?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 뭐 나야 좋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법상.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고요. 세상은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에너지를 가진 소수가 세상은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아이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뭐 네가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여론조사는 5천만을 대표하는 표본 1000명이 전화 걸려오니까 95%다 끊어버리고 그중에 아우 심심한데 한번 받아볼까. 아유 그냥 그래 물어봤냐? 이 사람 유명하지? 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경선해라 그러면 아유 너희끼리 알아서 해. 뭐 헐걸 내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선은 100만 명도 투표하잖아요. 100만 명도 투표했습니다. 저번 2012년에 몇 명 투표했냐면 63만 명이 투표했어요. 다 합쳐가 막 손학규 막 문재인 막 난리 났는데 그때 우리 문재인 후보치 뭐 57%인가 득표를 했다고 하니까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40만 표. 40만 명가 찍은 거야. 모바일까지 다 합쳐서. 5천만 중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뭘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행동하는 소수가 결판되는 게임이 경선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한 명 행동하는 소수가 가진 힘으로 결판나는 게 경선 구도예요. 여기는 귀찮은 일을 좀 해야 돼. 손가락을 좀 써야 되고 전화로 막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막 요 귀찮음을 넘어서서 또 날 되면 오면 투표도 해야 돼. 인증번호는 몇 번이더라. 아이고 써놓은 거 이거 가지고 눌러가지고 요 귀찮음을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 이 1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결판을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